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자, RPL 잘못했다가 폭망할 수 있다. 제 2편 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RPL이 무엇이냐, 즉 경력이라든지 능력을 기반으로 호주 학위로 대체 교체할 수 있는 자격 인정 또는 검정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아무나 이런 자격 또는 학위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RTO라고 하는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 기구, 기관, 학교, 학원에서만 이런 자격 자체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발급하는 그 기준에서는 각 학위별로 필요한 competency 항목에 대해서 어떤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적절하다라고 평가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 Certificate 1, 2, 3, 4, 디플로마 이렇게 받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고, 왜 종이 쪼가리 하나가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설명하면서 이 영상 내에서 한번 다루어 볼 수 있으면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뭐냐 하면 믿을 수 없는 학교에서 발행한 종이 쪼가리 하나는 이민성이 믿지 않겠다 이고요. 비단 이민성만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호주 학위랍시고 내놓게 되는 Certificate 1, 2, 3, 4 또는 디플로마가 이곳 호주뿐 아니라 한국,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도대체 그 학위를 통해서 어떤 실력이라든지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트랜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편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이 RPL을 과거에 많은 분들이 실제 학위 자체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민을 위해서 활용한 경우가 많았고, 그 덕분에 굉장히 많은 RTO 단체들이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두 가지 비자가 가장 결정적인데요. 과거 457 비자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457 비자를 위해서는 물론 고용주가 있어야 되고, 고용주가 SBS라고 하는 스폰서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노미네이션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없이는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죠.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앞에 게 무너지게 되면 비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 중에서 결국 비자 신청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소명해야 되냐면 내가 그 nominated 되는 occupation에 합당한 skill, experience, qualification 이 셋 중에 무엇이라도 조합만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cook이라고 하면 certificate 4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고, 33 더하기 on the job training 2 years 이런 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셰프로 보자면 디플로마까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직종별로 요구되는 ANZ 스코어에서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경력만 열심히 쌓았고 학위 자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학생 비자 받아서 학교 간다 하면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이익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457 비자에서는 다행히도 skills, experience or qualification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RPL을 통해서 한국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호주 학위로 전환을 시킬 경우에 비자 신청자의 조건으로서 이 skill, experience, qualification 조건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었죠. 두 번째 비자를 이야기하자면 RSMS 비자는 RSMS 비자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전전 단계에서는 호주에서 그 학위를 땄을 경우에, 학위를 갖고 있을 경우에, 호주 학위를 갖고 있을 경우에 경력 조건 또는 기술 심사 조건이 아예 요구되지 않는 아름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타일러라든지 레스토랑 매니저 여러 많은 분들이 이 RPL을 통해서 호주 학위로
전환을 해서 내 경력을 대체시킨 다음 그걸 써서 RSMS 서클래스 187이라고 하는 영주권을 한 번에 도전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1부에서도 이 이야기는 간단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방법들이 다 없어졌죠. 불가능해졌습니다. RSMS는 그 이후에 바뀌어서 일단 3년 경력을 무조건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짧은 경력을 가지고 호주 학위를 대체한 다음 부족한 경력을 줄이고 바로 영주권으로 뛰는 경우가 아예 막혔고요. 457 비자가 TSS 비자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2년의 경력이 요구되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학위만으로는 안 되고 그 학위로 교체하기 위한 경력이 사용될 때도 뭐 2년 이런 걸로는 부족하고 대부분의 ANZ 스코어에서의 요구되는 경력 또는 학력의 경우에 경력으로 학력 조건이 치환된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3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TRA라고 하는 기술심사단체죠. 정부 기구의 부속 기구입니다. 그 TRA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기능 직종의 경우에 TRA는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 Job Ready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유학 후 이제 그 PSA를 통해서 뭐 졸업생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독립기술 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Job Ready 프로그램 하나, 그 다음 TSS를 위해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TSS Skills Assessment가 있고요. 그 다음 두 개가 mutually exclusive한데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데 MSA라고 해서 Migration Skills Assessment 또는 OSAP Overseas Skills Assessment Program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체 개수로 치면 JRP, TSS Skills Assessment, 그 다음에 OSAP, MSA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JRP는 호주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사람들, 유학 코스를 밟은 사람들 이외에는 뭐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밀고요, 제외하고, 그 다음 TSS Skills Assessment는 사실 내용은 뒤에 OSAP나 MSA랑 동일한데 TSS 비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인데요. 특정 직업군의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술 심사를 제출해라가 스케줄 1의 Valid Application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TSS 비자 자체를 위해서는 기술 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좀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곳들 중에서 이런 TSS 비자 신청을 위해서 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분들, 국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제 OSAP와 MSA가 나옵니다. 왜 TRA 기술심사 토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두 개 OSAP나 MSA 기술심사를 위해서는 호주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기술심사 조건이나 요구사항이나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종류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호주 학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빠르게 그리고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죠. 네. 자, 이런 점 때문에라도 RPL을 여전히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PL 없이 기술만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 뭐 라이센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적어도 5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RPL로 호주 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3년 경력에 최근 12개월 경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완화되죠. 필요한 경력 조건이 막 단축이 엄청나게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여전히 RPL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호주 학위를 학교를 가서 받았던 아니면 RPL을 해서 받았던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짧게 요구되는 경력 기간이라는 베네핏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사 없이 테크니컬 인터뷰 정도로 기술 심사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프랙티컬 어세스먼트를 현장에 와서 실사하는 게 아니고 뭐 보통의 경우에 스카이프 같은 걸로
묻고 답하고 이런 상황극을 통해서 테크니컬 인터뷰가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TRA가 인정해주는 suitable 기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비자 진행 시 호주 뭐 학위가 있고 없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단의 메리트 같은 것들은 아직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로 꼽을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왜 잘못한 RPL이 폭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자, RPL을 통해서 쉽게 기술 심사를 통과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셰프라고 볼까요? 셰프 직종으로 또는 셰프 또는 쿡으로 보죠. 쿡의 경우에는 미디엄 롱텀 직업군이 아니고 숏텀이기 때문에 결국 189 안 되죠. 잘해봐야 491 비자 또는 190 일부 주정부에서 만약에 노미네이션을 해준다면 가능할 것이고, 세 번째 이제 494 비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91, 494, 190 모두 기술 심사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 기술 심사를 필요로 하는데 요구 조건 중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만약에 RPL에 근거한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호주 학위에 기반한 기술 심사를 받은 경우, 그 기술 심사에 활용된 호주 학위는 반드시 학생 비자 기간 내에 다시 할게요. 만약에 호주 학위가 기반된 기술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면, 그 호주 학위는 만약에 학생 비자를 갖고 있던 기간 내에 받아진 호주 학위라면 반드시 등록된 코스를 완료한 결과로서의 학위여야 된다. 이겁니다. 좀 어려웠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안 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호주의 랭귀지 스쿨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야! RPL 하면 이민하기 쉽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영어 공부하면서 RPL 서류 내서 33, 4 디플로마를 받았다 칩시다. 한국 경력을 써서. 와, 갑자기 나는 영어만 배우고 있고 IELTS 점수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나는 호주 학위로 33, 4 디플로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행히 TRA라든지 아니면 베더세스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그 퀄리피케이션을 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심사를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영어 점수도 늘고 여러 조건이 맞아서 내가 이제서야 이 RPL을 통해서 받아낸 기술 심사 서류를 가지고 호주 이민을 위해서 491 비자, 494 비자, 190 비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고려해보고 비자를 넣으려고 할 때,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너 호주 학위 써서 기술 심사 통과했니? 1번 yes. 2번 그렇다면 그 호주 학위 학생 비자 가지고 있을 때 받은 거니? yes. 맞죠. 랭귀지 스쿨 500 비자 가지고 있을 때 받은 거죠. 그렇다면 3번 마지막, registered 돼 있는 코스를 마무리해서 받은 학위니? 아니죠. no죠. 네, 이 경우에는 491, 494, 190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비자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비자가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곳에 그 자료로 근거를 띄워 드릴게요. 근데 웃긴 게 186 다이렉트 엔트리는 방금 이야기한 시나리오에서도 비자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비자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봤던 491 비자, 190 비자, 그 다음에 494 비자, 186 비자 이렇게 보자면 186 다이렉트 엔트리만 RPL을 썼는 기술심사 더하기 3년 경력이 있고 IELTS 점수가 있고 할 때 그 RPL을 학생 비자 기간에 받았든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에 받았든
뭐 무엇이든 관계없이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학생 비자 기간 내에 받은 RPL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RPL을 써서 기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질문 3번으로 돌아서 너 학생 비자 기간에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3번 registered and course를 맞춰서 받은 학위인 거야가 노였잖아요. 그게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면 1번으로 가서 그 퀄리피케이션 학생 비자 기간이 아닐 때 받았다면, 즉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에 받았던, 도중에 받았던, 관광 비자 도중에 받았던 뭐 이런 내용이라면 세이프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RPL은 내가 언제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학생 비자 기간 도중에 RPL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RPL을 활용한 기술 심사가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클라이언트 중에 레스토랑 매니저로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RPL을 통해서 호주 내에서 디플로마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페더세스 기술 심사를 통해서 레스토랑 매니저를 기술 심사 진행을 할 때, 다른 비자 때문에 기술 심사를 진행하고 있겠죠. 이때 RPL을 쓰지 않았습니다. RPL을 쓰지 않고 한국의 학위와 호주에서의 경력을 써서 그 둘의 조합에 근거한 기술 심사 결과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학위에 근거한 기술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질문 1, 2, 3에서 1, 2번을 무사 통과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잘 모르는 비자 대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RPL 통해서 디플로마 받았네요. 쉽게 가보죠.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분은 폭망하게 됩니다. 494 비자를 진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투자해서 시간 쓰고 돈 써서 RPL이든 기술 심사든 했던 것들이 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조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RPL 자체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RTO라고 말씀드렸죠. 그 RTO 기관들은 ASQA라고 하는 단체, 호주 정부 단체에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겠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